아빠, 저 사람은 한쪽 눈이 파래. 어느덧 48세가 되어버린 김성준 씨는 다정히 아이와 손을 잡고 번화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김성준 씨는 흠칫 멈추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손이 굳어버릴 정도로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보기라도 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48세 김성준 씨는 주말을 맞아 7살 난 아들의 손을 잡고 번화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소문이 돌고 있었고 집에서는 대출 상환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아이는 연신 이것저것을 가리켰고 김성준 씨는 그런 아이를 보며 잠시나마 삶의 무게를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빠, 저 사람은 한쪽 눈이 파래. 김성준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 아이의 시선이 고정된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번화가 한복판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히 보였습니다. 자연스럽지 않게 밝은 파란색 눈 하나, 그리고 그 눈 아래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선, 그 얼굴은 분명 김성준 씨 자신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순식간에 식은땀이 배어나왔고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힘도 무의식 중에 풀렸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멈춰서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옆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김성준 씨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마의 주름, 턱선, 입꼬리가 내려가는 각도까지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김성준 씨와 달리 그 사람의 왼쪽 눈은 분명 파란색이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기억 하나가 무너진 둑처럼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절대 떠올리지 않으려 했고 떠올려서는 안 되는 기억, 서류 위에 찍혀있던 사망 추정이라는 4글자, 그리고 장례도 무덤도 없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세상에 없어야 했습니다. 김성준 씨는 아이를 뒤로 물리듯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에게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체온이 전해졌지만 그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 사이 파란 눈의 남자는 인파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혹은 누군가를 피하듯 김성준 씨는 그 뒷모습을 놓칠 수 없다는 듯 한 발짝을 때려다 멈췄습니다.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었고 동시에 그 사람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그 사람이 자신을 이미 알아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선이 마주친 적은 없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성준 씨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재운 뒤 거실에 홀로 앉아 불을 끈 채 과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오래된 서류 봉투. 그 안에는 30년 전의 신문 스크랩과 경찰 확인서, 그리고 가족도 더 이상 열어보지 않던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종, 그리고 사망 추정. 김성준 씨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던 아이. 한쪽 눈이 파란색으로 태어나 세상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던 아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아이. 그날 이후 김성준 씨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형제를 잃은 죄책감,
살아남았다는 부담, 그리고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가족의 비밀까지 그 모든 것을 덮고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왔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파란 눈의 남자가 정말 그 사람이라면 김성준 씨가 30년 동안 믿고 살아온 모든 진실은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질문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지금, 왜 하필 이 시간에 김성준 씨 앞에 나타난 걸까요? 김성준 씨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잠은 잠이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파란 눈이 따라다녔고 사람들 사이에서 얼굴을 숨긴 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는 젖어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어제의 속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을 때 김성준 씨는 잠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밑은 퀭했고 머리는 하룻밤 사이에 더 희끗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눈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눈동자. 분명 자신은 평범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어제 본 그 파란 눈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그의 시선은 사람들의 얼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혹시 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혹시 어제의 일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증거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 하지만 그 파란 눈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업무는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상사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컴퓨터 화면에는 같은 문서만 몇 분째 떠 있었습니다. 동료가 이름을 불렀을 때도 한 박자 늦게 반응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돌아가는 사무실에서 김성준 씨만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전 저장해두고도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 가족들 사이에서도 금기처럼 취급되던 사람. 쌍둥이 형제가 사라졌을 때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인물의 연락처였습니다. 김성준 씨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하는 순간 어제 본 광경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퇴근길 그는 일부러 어제와 같은 번화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지 않은 혼자만의 몸이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어제 그 지점을 여러 번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파란 눈의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두 사람이 아직 12살이던 시절. 쌍둥이였지만 사람들은 늘 두 사람을 쉽게 구분했습니다. 김성준 씨는 평범했고 형제는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한쪽 눈이 파랗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는 늘 시선의 중심이었고 동시에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 파란 눈을 괴물눈이라 부르며 돌을 던졌습니다. 김성준 씨는 형제 앞에 서서 막아섰지만 결국 둘 다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형제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 동네를, 이 집을, 이 삶을 떠나고 싶다고. 그리고 몇 년 뒤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형제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가방 하나만 남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무 쪽지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가출로 판단했고 시간이 흐르자 사고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결국 서류에는 사망 추정이라는 단어가 찍혔습니다. 김성준 씨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침묵이었고 남겨진 사람의 비겁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로 형제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성준 씨는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맑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아이의 말이 아니었다면 모든 것은 그대로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시선이 진실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날 밤 김성준 씨는 결심했습니다. 우연이든 착각이든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이 불안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정말 그 형제라면 그때 도망쳤던 질문을 이제는 마주해야 한다는 걸. 김성준 씨는 다음 날을 기다리며 다시 번화가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마음먹으면서 다음 날 김성준 씨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그날 그 번화가로 가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출근을 미룬다는 죄책감보다 확인하지 못한 진실이 더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번화가는 전날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의 소음 대신 상점 셔터를 여는 소리와 출근길 사람들의 빠른 걸음만이 오갔습니다. 김성준 씨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혹시 모를 파란 눈, 혹시 모를 익숙한 옆모습.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어제의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은 더 짙어졌습니다. 어쩌면 어제의 일은 피로가 만든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졌습니다. 너무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갔고 시선은 거리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주 사소한 장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횡단보도 맞은편 신호를 기다리던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 익숙한 체형,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잠깐 스쳐 보인 눈동자. 이번에도 한쪽 눈이 파랬습니다. 김성준 씨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다리는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신호는 바뀌었고 남자는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김성준 씨는 본능적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걷는 동안 수많은 기억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같은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던 날, 서로의 얼굴을 보며 누가 누군지 맞히던 장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등을 보고 헤어졌던 그날, 남자는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번화가와는 전혀 다른 오래된 상가와 허름한 건물들이 늘어선 곳이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몇 걸음 뒤에서 그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상하게도 남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골목 끝에서 남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김성준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파란 눈 하나와 검은 눈 하나가 동시에 김성준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놀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것 같은 담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했지만 남자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표정 없이 다시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성준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 자신을 알아봤습니다. 그날 이후 김성준 씨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집중하지 못했고 집에서는 아이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한쪽 눈이 혹시라도
다른 색으로 변하지는 않을지 쓸데없는 걱정까지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김성준 씨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형제가 정말 실종된 것이라면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적이 없었는지,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자신의 앞에 나타났는지, 그 질문의 끝에는 늘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날 형제가 사라졌던 진짜 이유를 자신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그날 밤 결국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스스로조차 속이며 살아왔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형제가 사라졌던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내렸고 집안에는 오래 쌓여있던 갈등이 터져나오던 밤이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외모가 같다는 이유로 비교당했고 파란 눈을 가졌다는 이유로 형제는 늘 문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심지어 집안에서도 말입니다. 아버지는 형제를 밖에 내보내는 걸 꺼려했고 어머니는 걱정과 체념 사이에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제는 크게 다퉜습니다. 사소한 말에서 시작됐지만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형제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파란 눈을 가진 채로는 평범하게 살 수 없다고. 김성준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로도 동의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침묵이 형제에게는 거절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형제는 집을 나섰고 김성준 씨는 뒤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던 골목에서 형제는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끝내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성준 씨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형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경찰이 왔고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망 추정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김성준 씨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숨겼습니다. 형제가 집을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따라갈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 그 죄책감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속죄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도피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정리됐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파란 눈의 남자는 그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기억 속에만 있어야 할 사람이 현실에 서 있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점점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단순한 가출이나 사고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형제를 세상에서 지워버렸다면 그 시작점에는 분명 그날 밤이 있을 것입니다. 김성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형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왜 살아 돌아왔는지에 대한 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더 이상 우연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파란 눈의 남자가 2번이나 같은 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 그리고 분명히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확신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온 것입니다. 도망친 것이 아니라 준비가 끝나서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김성준 씨는 같은 시간대에 같은 번화가를 반복해서 찾았습니다. 회사에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연차를 냈고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아직 아이와 아내가 알 필요가 없는 영역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쪽은 자기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날, 그는 마침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파란 눈의 남자는 늘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그리고 늘 사람 많은 구역이 아니라 경계가 흐릿한 공간을 택했습니다. 번화가와 골목의 경계, 낮과 밤이 섞이는 시간대,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그날도 김성준 씨는 일부러 거리를 두고 그를 관찰했습니다. 이번에는 뒤쫓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보려 했습니다. 남자는 한 오래된 건물 앞에서 멈췄고 잠시 주변을 살핀 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은 폐업한 병원 건물이었습니다. 십수년 전 문을 닫아 간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내부는 리모델링 흔적도 없이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김성준 씨는 멀찍이서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장소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기억 한 장면과 겹쳐졌습니다. 형제가 사라지기 직전 병원이라는 단어가 집 안에서 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조각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경찰이 남기고 간 기록들, 병원 진료 내역, 실종 전날의 통화 기록, 그동안 의미 없이 보였던 공백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의 마지막 위치 추정 시간, 그리고 병원 인근에서 끊긴 휴대전화 신호. 그는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형제가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격리되었을 가능성을. 그리고 그 의심은 곧 더 불길한 생각으로 번졌습니다. 만약 형제가 의학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존재였다면, 한쪽 눈이 파랗다는 이유로,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누군가 그를 감춰야 할 대상으로 판단했다면, 김성준 씨는 그날 밤 아이의 얼굴을 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든 채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성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건 형제의 복수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마주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다음 날 김성준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도망치듯 살아온 30년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진실로 이어질 줄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그날 오후 폐병원 앞에 다시 섰습니다. 건물은 가까이서 보니 더 음산했습니다.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내부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이 드나든 흔적은 분명 있었지만 그 흔적은 일부러 감춰진 것처럼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돌아서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선택을 이제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미는 순간 오래된 경첩이 낮게 울렸습니다. 안쪽에서는 약품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김성준 씨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병원 특유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번호가 붙은 병실 문들, 떨어진 안내 표지판, 벽에 남은 얼룩들. 그는 무의식적으로 병실 번호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와본 적이 있는 사람처럼.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파란 눈 하나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김성준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놀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렸다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쫓아온 것은 자신이었지만 실제로는 이 만남 자체가 계획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병실 하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발을 옮겼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그 방이 병실이 아니라 기록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파일 캐비닛이 빼곡히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누군가 정리 중이던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서류 맨 위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김성준 씨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그 아래 나란히 적힌 쌍둥이 형제의 이름이 동시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김성준 씨는 알았습니다. 형제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관리되어 온 존재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 공간은 그 진실의 시작점이자 끝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김성준 씨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파일 속 문장들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적힌 기록들은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한 지침이 아니라 한 아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시대의 흔적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은 대부분 오래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관찰이라는 표현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보호에 가까운 조치였고 외부 노출 최소화라는 문장 옆에는 차별 가능성 우려라는 메모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형제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형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란 눈의 남자는 조용히 한 장의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형제가 병원을 떠나던 날 작성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의 삶은 본인의 선택에 따름. 그 문장은 김성준 씨의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형제는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스스로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자신이 곁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제야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김성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란 눈의 남자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가 있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기다림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서류를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형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매일같이 보던 얼굴, 시간이 흘러 조금 달라졌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익숙함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김성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형제가 나타난 이유는 진실을 들추기 위해서도 과거를 탓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아직 가족으로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이라는 사실을. 형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3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성준 씨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이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함, 후회,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책임감. 그 감정들은 처음으로 도망치고 싶은 공포가 아니라 다가가야 할 용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성준 씨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숨겨진 진실이 아니라 다시 이어질 가족의 시간이라는 것을. 김성준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지난 30년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내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숨을 들이마셔도 가슴 깊숙한 곳까지 공기가 닿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파란 눈의 남자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이유도 재촉할 이유도 없다는 듯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폐병원의 기록실은 더 이상 음산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사람의 손길을 기다린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리되지 못한 서류들, 멈춰 선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홀로 버텨온 형제의 세월이 고스란히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형제의 삶을 상상했습니다. 가족 없이, 이름 없이 늘 설명해야 했고 늘 숨겨야 했던 시간들. 파란 눈을 가리기 위해 렌즈를 끼고 자신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말할 수 없었던 인생. 김성준 씨는 그 삶이 얼마나 고독했을지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죄책감 속에서 괴로워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죄책감조차 형제가 실제로 겪어야 했던 시간에 비하면 너무 안전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었고 형제는 존재조차 지워진 채 살아왔습니다. 김성준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형제 앞에 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먼저 말을 꺼냈을 형제였지만 이번에는 김성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설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고 그날 밤의 상황을 다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보다 먼저 몸이 반응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파란 눈의 남자는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풀리는 소리도 용서의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쌓인 긴장이 처음으로 느슨해지는 소리였습니다. 형제는 천천히 기록실 한쪽 벽으로 걸어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서류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 상자는 이미 필요 없는 것이 된 듯 보였습니다. 그가 그 행동을 끝냈다는 것은 과거를 설명해야 할 이유도 함께 내려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그제야 형제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파란 눈 하나와 검은 눈 하나, 어릴 적엔 늘 특별하게 보였던 그 차이가 지금은 오히려 형제를 상징하는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숨겨야 할 결함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은 삶의 증거처럼 말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왜 지금 나타났는지,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자신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지. 하지만 그 모든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설명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김성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해결해야 할 진실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고 이제 남은 것은 관계를 다시 쌓는 일뿐이라는 것을. 형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어떤 말보다 분명했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완전히 끊어진 줄 알았던 끈이 아직 남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김성준 씨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묻혀있던 감정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보다 먼저 다가온 것은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숨겨진 비밀의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배워가는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록실을 나설 때 김성준 씨는 문득 이 공간이 더 이상 형제를 붙잡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은 여전히 낡아 있었고 복도는 어두웠지만 그 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숨겨야 할 장소가 아니라 떠나도 되는 장소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폐병원 앞에 고여 있었고 오래된 가로등 불빛이 천천히 켜지고 있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형제의 옆모습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걸음걸이, 다만 살아온 시간만큼의 간격이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격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김성준 씨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시간이 이제야 다시 주어졌다는 사실을. 형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거리, 누군가의 시선에 쫓길 필요도 없는 평범한 풍경. 그는 이곳이 오랜만에 그냥 서 있어도 되는 장소라는 듯 조용히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평범함이 허락되지 않았던 삶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지 이제야 체감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 형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추워 보여서였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다가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는 잠시 망설이다가 외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김성준 씨에게는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거절당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함께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자는 말도 없었지만 방향은 자연스럽게 김성준 씨의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누구의 제안도 아닌 둘의 침묵이 만든 결정이라는 점이 김성준 씨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김성준 씨의 머릿속에는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파란 눈을 가장 먼저 알아봤던 아이. 어른들이 외면해온 진실을 아무 계산 없이 말해버렸던 그 한마디.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이 순간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김성준 씨는 형제를 힐끗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그 고민 속에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조금 더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형제가 발걸음을 늦추며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김성준 씨만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동네는 기억보다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변하지 않은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다는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한 것도 많지만 돌아갈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남아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말은 많았고 나누지 못한 시간도 셀 수 없이 쌓여 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혼자는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재회는 과거를 되돌리는 일이 아니라 멈춰있던 가족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시작이라는 것을.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김성준 씨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현관 불빛이 켜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따뜻한 실내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이 순간에는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형제는 집을 올려다보며 한 발짝 뒤에 섰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 자신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김성준의 삶이
그 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성준 씨는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문을 여는 손짓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아이가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를 부르며 안기는 아이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형제에게 옮겨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놀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이는 잠시 형제를 올려다보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 사람 맞지? 한쪽 눈이 파란. 그 한마디에 형제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숨겨야 했던 특징이 처음으로 아무 설명 없이 받아들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성준 씨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상황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지만 김성준 씨의 표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성준 씨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헤어졌던 가족이라고. 그리고 이제야 돌아온 사람이라고.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시간과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이 집에서는 더 이상 그를 배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식탁 의자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형제를 이 공간 안으로 완전히 들여놓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형제는 한동안 말없이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따뜻한 음식 냄새.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오래 그리워했던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성준 씨는 형제의 옆에 앉아 처음으로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자리. 그것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속죄의 형태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이는 형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형제는 그 작은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김성준 씨는 확신했습니다. 30년 전 끊어진 것은 가족이 아니라 말하지 못했던 시간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은 이렇게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김성준 씨는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형제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풍경을 보며 같은 침묵을 나눴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도망칠 것도 없었습니다. 김성준 씨의 삶은 여전히 평범할 것입니다. 출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한 일상 속에는 혼자가 아닌 형제가 함께할 것입니다. 파란 눈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고 실종은 끝났으며 가족은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재회는 기적이 아니라 늦게 찾아온 당연한 결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